1943년 12월 22일 수요일. 키티님, 악성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까지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참합니다. 기침을 할 만하면 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목구멍의 간지러움이 조금도 시원해지지 않고 우유, 꿀, 사탕 등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땀을 내고 목과 가슴에 찜질을 하고 더운 물을 마시고 입을 헹궈내고 목에 약포를 붙이고 안정을 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뜨거운 물통을 발치에 묻고 레몬 스쿼시를 마시고 2시간마다 체온을 재는 등등 가족들이 이것저것 시험한 요법을 생각하면 나는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질까요? 가장 싫었던 것은 뒤셀 씨가 의사 대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심장의 고동을 듣기 위해 나의 가슴에 기름으로 끈끈한 머리를 가까이 대었을 때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가슴에 닿아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의학을 배우고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어째서 나의 가슴에 머리를 대는 것일까요? 그는 나의 연인이 아닙니다. 가슴에 머리를 대어봤자 나의 심장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는 요즘 귀가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첫째, 자기의 귀를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무척 좋아졌습니다. 신장이 1cm 자라고 체중이 2파운드 늘었습니다. 그러나 안색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별로 전할 뉴스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싸우진 않습니다. 적어도 지난 반년 이처럼 평화로운 때는 없었습니다. 엘리는 아직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용으로 기름과 과자와 시럽의 특배가 있었습니다. 가장 멋진 선물은 브로치였습니다. 싸구려지만 번쩍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듀셀 씨는 미프가 만들어준 예쁜 케이크를 엄마와 아주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미프는 그렇게 바쁜데도 이런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도 미프와 엘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나는 죽에 넣는 설탕을 절약하여 모았고 크라이렐 씨로부터 조금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폰던을 만들어 달라야겠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난로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먹은 것이 이상해서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체 상태여서 사기가 오르지 않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2월 24일 금요일. 키티님, 내가 전날 우리들이 여기의 분위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썼지만 나의 경우는 최근에 그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인가 절망의 심연인가 라고 한 괴테의 말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유대인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니 나는 이 세상의 천국에 있는 듯한 심정이 되고,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이 코프아이스 부인이 찾아와서 딸 코리의 하키클럽에 관한 얘기, 카누를 타는 여행, 연주,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면 나는 절망의 심연에 떨어지고 맙니다. 코리를 질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신나게 재미있어 보고 배가 아프도록 웃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 순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가 있는데도 집 없는 사람처럼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우리들의 신상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쓸쓸해집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듯도 하고 나는 확실히 과장하고 있었으므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생각을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종이는 참을성이 있다고 내가 처음에 한 말을 상기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누군가 옷에 가득히 바람을 안고 추운 듯한 얼굴로 밖에서 들어오면 나는 언제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나 하고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때는 담요를 뒤집었으면 잊어버리지만 나는 담요에 머리를 쳐박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로 머리를 번쩍 들고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당신도 1년 반이나 외출을 못하면 못 견디겠지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해도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순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고 세상을 보면서 청춘을 즐기고 자신이 자유인임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을 나는 동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얼굴에 나타내선 안 됩니다. 우리들 8명이 자기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평스러운 얼굴을 한 대자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가끔 누군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명랑하고 즐거움을 필요로 하는 한 소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자기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말한다면 틀림없이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다는 것은 큰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또 어떻게 참더라도 나를 이해해 줄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없음을 날마다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쓰든 장차 나의 아이들을 위해 진정한 어머니가 돼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머니란 그저 보통 하는 말들은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진지하게 말한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절망의 심연을 조금 잊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2월 25일 토요일. 키티님, 크리스마스가 왔으므로 나는 며칠 동안 아빠에 관한 일들, 아빠가 젊었을 때 한 연애 얘기를 내게 해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처럼 아빠의 말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들려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빠에게 비칠 순 없겠지요. 아빠가 그것에 대해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아빠는 한 번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 대해 한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르고트가 아빠의 괴로웠던 경험을 알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엾은 아빠. 나는 아빠가 아직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지요. 아빠는 대단히 인내심이 강해졌습니다. 나는 아빠와 같은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고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내로부터. 1943년 12월 27일 월요일. 키티님, 금요일 저녁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코프아이스 씨와 크라이렐 씨의 딸들이 몰래 우리들을 기쁘게 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프가 평화의 1944년이라고 쓴 예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엘리는 전쟁 전처럼 훌륭하고 맛있는 비스킷을 1파운드나 갖고 왔습니다. 거기다 나와 피터와 마르고트에게는 요구르트를 한 병씩, 어른들에게는 맥주를 한 병씩 주었습니다. 물품들은 모두 예쁘게 포장되고 꾸러미마다 그림이 핀으로 꽂혀 있었습니다.
이런 선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겠지요. 안내로부터 1943년 12월 29일 수요일. 키티님, 나는 어젯밤 또 무척 비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리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그리운 나의 할머니. 우리들은 할머니의 괴로움도 할머니가 얼마나 상냥한 사람이었던가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할머니는 자기의 무서운 비밀, 병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늘 숨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장난을 쳐도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나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자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있어도 할머니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쓸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느님, 그녀를 보호하여 우리들에게 데려다 주세요. 리스, 나는 언제나 그의 입장에서 보고 내 운명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는 여기에 이 생활을 이처럼 불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녀와 고통당하는 것 외에는 언제나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기적이며 겁쟁이입니다. 어째서 나는 항상 무서운 꿈을 꾸거나 생각하거나 할까요? 나는 무서워져서 가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도 신에 대한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신은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많은 것을 나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너무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저 울고 싶어질 뿐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 불행한 사람들을 구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것만은 충분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2일 일요일. 키티님, 오늘 아침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기장을 들추며 이제까지 쓴 것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흥분한 나머지 엄마를 욕한 대목이 몇 군데 있길래 나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내, 엄마에 대해 증오감을 털어놓은 것은 너니? 너는 잘할 수가 있었구나 하고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펼치고 가만히 앉아 어째서 당신에게 호소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그토록 분노에 불타고 증오심이 솟구쳤던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엄마에 대한 험담을 일기에 남겨두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지 않으므로 나는 1년 전에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물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흥분하기 쉬운 성격 때문에 화나고 불행하게 된 상대방의 말을 냉정히 생각하며 이에 대답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자기 껍질 속에 틀어박혀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남에 대한 경멸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 일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점에서 하나의 비망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 이것은 과거의 일로 이미 끝났다고 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자주 엄마에게 몹시 화를 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 또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상냥한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도 자주 불쾌해야 하고 또 다른 걱정이나 괴로움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되어 초조해짐에 따라 내게 화풀이를 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화를 내고 엄마에게 짜증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엄마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불쾌한 기분과 비참한 기분이 항상 부딪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의 험담을 쓴 대목을 전부 읽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가엾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취한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에 심한 말을 쓴 것도 결국 이것이 보통 생활이라면 내 방을 잠그고 두세 번 발을 동동 구르거나 엄마가 듣지 않는 데서 험담을 털어놓거나 하면 곧 잊어버리는 그런 성질의 노여움에 돌파구를 준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월경은 끝났습니다. 내가 처음 그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차츰 영리해졌고 엄마도 그리 초조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감정이 상했을 때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는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나는 응석바지 같은 심정으로 엄마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험담을 해도 엄마에게 직접 말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일기를 썼을 뿐이므로 다행이었다고 간신히 내 양심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5일 수요일. 키티님, 오늘 당신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비밀을 지킬 당신이 가장 좋은 상대입니다. 첫째는 엄마에 관한 일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는 엄마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엄마에게 잘해드리려고 노력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엄마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곧 엄마 자신이 나와 마르고트에게 우리 두 사람을 딸로서보다는 친구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멋진 생각이지만 친구는 역시 엄마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본보기로서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르고트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므로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엄마 일로 토론하는 것을 일체 피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란 것을 첫째로 자녀가 나만한 나이가 되면 잘 다루고 아이가 울어도 아파서가 아니라 엄마처럼 뭔가 다른 일로 해서 웃지 않는 여자로서 상상합니다. 분별 없는 얘기 같지만 엄마에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리로 오기 전에 내가 치과에 간 날의 일입니다. 엄마와 마르고트도 함께 가게 되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동의했습니다. 치과에서 볼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무언가를 구경한다든가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하였기 때문에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전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두 사람에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마침 그때 나이 많은 부인이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언제까지나 울었습니다. 우스운 것 같지만 그날 오후 내가 얼마나 화가 났던가를 생각하면 엄마가 그때 내게 준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둘째는 대단히 얘기하기 거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는 시스 헤이스텔이 쓴 얼굴 붉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를 위해 쓴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 편은 아니지만 거기에 쓰인 다른 일들은 전부 내게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나이가 들면 얌전해지고 자기 신체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빠, 엄마, 마르고트의 일 등으로 해서 뭔가 어색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 탓입니다. 이상하게도 마르고트는 나보다 훨씬 부끄럼쟁이인 주제에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고 있는 변화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하고도 자기 일이나 이와 같은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월경이 있을 때마다 아직은 3번뿐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불쾌하고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감미로운 비밀을 갖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의미로는 귀찮은 것이지만 마음속으로 이 비밀을 즐길 때가 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시스 헤이스텔은 이 나이 또래의 소녀는 자기란 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지만 자기도 사상, 감정, 습벽을 가지는 한 인간이란 점을 차츰 깨닫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13살이 갓 되었을 때 대개의 소녀들보다 일찍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나 자신도 한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밤에 잘 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율동적인 고동을 느끼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부터 이미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친구와 함께 잘 때 그녀와 키스하고 싶은 강한 충동 때문에 실제로 키스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녀가 항상 자기 신체를 보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의 신체에 대해 호기심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정의 증거로서 서로의 가슴을 만지게 하자고 말했더니 그녀는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비너스와 같은 여자의 나체를 볼 때마다 황홀해지고 눈물이 뺨을 타고 내림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자친구를 갖고 싶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6일 목요일. 키트님, 나는 못 견디게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기 때문에 그 상대로서 피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낮에 가끔 나는 4층의 피터 방으로 갑니다. 무척 쾌적한 곳이긴 하지만 피터는 조심성이 있어서 남을 귀찮다고 몰아내는 일이 있으므로 나는 방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결코 오래 있진 않습니다.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그의 방에 있으면서 그와 얘기를 나눌 구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피터는 지금 크로스워드 퍼즐에 열중해서 다른 것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푸는 일을 돕고 그는 의자에, 나는 소파에, 두 사람은 어느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맑고 푸른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고 나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나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을지 모르는 자신 없음과 자기는 남자라는 의식의 그림자를 그의 태도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수줍은 듯한 태도를 보고 무척 안온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당신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요. 당신은 이 엉터리 잡담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나요? 하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다만 나는 그에게 얼굴을 붉히는 일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물론 전에 일기를 쓴 것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가 보다 잘하면 좀 더 자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결국 나의 용기를 북돋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터에게 말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누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족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히 그러한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가끔 피터에게로 가서 어떻게든 그에게 얘기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피터를 그리워한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일 펜던가에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가 있었다 해도 나는 그 애와 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 전에 눈을 떴지만 꿈꾼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니 그 앞에 피터, 여기 있는 피터가 아니라 피터 베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리보스가 그린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그림의 일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피터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의 아름다운 갈색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터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알기만 했더라면 진작 너한테로 왔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콱 막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 내 뺨에 부드럽고 차가운 뺨이 상냥하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황홀해졌습니다. 여기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도 그의 뺨이 내 뺨에 닿고 그의 갈색 눈이 나의 마음을 응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눈물이 솟았습니다. 나는 또 그를 잃은 것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피터 베셀이 지금도 내게 있어서 선택된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기뻤습니다. 이리로 와서 가끔 꿈속에서 남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의 꿈을 꾸었는데 주름 잡힌 비로드 같은 할머니의 피부조차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수호 천사로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은 리스의 꿈입니다. 그녀는 나의 여자친구와 함께 순환받는 유대인의 상징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유대인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피터, 사랑하는 피터의 꿈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처럼 확실히 그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그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로부터. 첫사랑. 1944년 1월 7일 금요일. 키티님, 나는 어쩌면 이토록 바보일까요? 나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 카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빠를 여의고 엄마와 함께 외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카렐의 외사촌 로비는 머리가 검고 여윈 미소년으로 조그맣고 엉뚱한 카렐보다 귀여움을 받았지만 내게는 얼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카렐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오랜 시간을 함께 놀았지만 그저 그뿐으로 나의 사랑은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난 것은 피터로 나는 어린 마음에 그에게 열중했습니다. 그는 나를 무척 좋아했고 우리 두 사람은 한여름 동안 떨어지지 않을 만큼 친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가 흰 목면의 옷을 입고 나는 짧은 여름 드레스를 입고 손을 잡고 함께 거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그는 중학교 1학년으로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종종 학교에서 만나 함께 돌아오곤 했습니다. 피터는 진실되고 침착하고 무척 영리해 보이고 키가 크고 여윈 편의 미소년이었습니다. 머리는 검고 눈은 고운 갈색이고 뺨은 붉고 코는 오똑했습니다. 웃으면 무척 장난스럽게 보였는데 나는 그것이 못 견디게 좋았습니다. 내가 휴가로 시골에 갔다 돌아와 보니 피터는 이사를 가고 그의 집에는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피터에게 나를 젖냄새 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나를 버렸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피터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념하지 않고 그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쫓아다니거나 하면 곧 남자 미치광이라는 별명이 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습니다. 피터는 자기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놀고 나와 길에서 만나도 안녕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내게 열중한 남학생이 학급에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미있다고도 생각하고 자랑스럽게도 생각했지만 그저 그뿐이었으므로 별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하리가 나에게 열을 올렸지만 이미 얘기했듯이 나는 두 번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나는 피터를 잊게 되고 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추억은 내 마음속에 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을 질투하거나 그를 싫어하거나 했던 것은 역시 그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자신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자랄수록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가 나를 어리게 생각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깨끗이 잊었다고 생각하면 슬퍼집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의 얼굴을 너무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내 추억 속에 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꿈으로 해서 마음이 완전히 들떠버려 아침에 아빠로부터 키스를 받을 때 아빠가 피터라면 하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고 오 피터, 사랑하는 피터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가 피터를 만나고 그가 나의 눈에서 그에 대한 애정을 깨달았을 때 안내, 내가 알기만 했더라면 진작 너에게로 오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려야겠습니다.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더니 이제까지와는 영 달라 보였습니다. 눈은 맑고 밝았으며 뺨은 몇 주일 만에 홍조를 띠고 입술에는 윤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의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있고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고 생각하자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행복하진 않습니다. 피터가 나와 같은 심정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게 쏠린 피터의 아름다운 눈, 나의 뺨에 닿은 피터의 차갑고 부드러운 뺨의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터,
내가 어찌 당신의 모습을 잊을 수 있을까?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또 있을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크고 이미 가슴속에만 담아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가슴에서 튀어나가 갑자기 악마처럼 날뛰겠죠. 한 일주일 전, 아니, 바로 어제까지도 누군가 내게 너의 친구 중에서 누가 결혼 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 같으면 피터예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전부를 그에게 바칩니다. 라고 외치겠죠. 그러나 그는 나의 뺨에 손을 댈진 모르겠지만 그저 그뿐이겠지요. 전에 아빠와 성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빠는 남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너는 아직 모른다. 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피터보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 나의 피터.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12일 수요일. 키티님, 엘리는 2주일 전부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미프와 행크는 둘 다 배탈이 나서 이틀쯤 일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댄스와 발레에 열중하여 매일 밤 열심히 댄스의 스텝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하늘색 패티코트에다 레이스단을 달아 현대적인 댄스복을 만들었습니다. 목 둘레를 리본으로 중앙에서 달고 이것을 나비 모양으로 묶고 거기에 다시 끈으로 된 핑크빛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체조용의 신을 발레용의 신으로 고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딱딱한 다리는 다시 본래대로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에 괴로운 것은 바닥에 앉아 발끝을 두 손으로 잡고 두 발을 허공으로 들어 올리는 연습입니다. 엉덩이가 아프기 때문에 이불을 깔고 합니다. 지금 모두들 구름 없는 아침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엄마는 젊은이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쓰여 있어서 참으로 좋은 책이라고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우선 당신 자신의 아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하고 꼬집어 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정만큼 모녀 관계가 원만한 데가 없고 자기만큼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엄마는 마르고트만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마르고트는 나와 같은 마음의 고뇌도 사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들은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같진 않습니다. 라고는 꿈에도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놀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태도를 고쳐야 할지 모르게 되겠지요. 나는 엄마를 불행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마찬가지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는 확실히 마르고트는 나보다 훨씬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고트는 상냥해졌습니다.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심술궂지도 않고 진정한 친구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상대가 되지 않는 아이라고는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남의 눈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볼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태평스럽게 어느 한 사람의 안내를 생각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이제까지 자신의 생애를 더듬어 봅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 적이 없고 가끔 자신은 엄마의 것도 아빠의 것도 마르고트의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처럼 행복한데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는 것은 모두 자신이 나쁜 탓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상냥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아래로 내려오면 어머니는 내게 잘 잤니? 하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엄마가 상냥한 표정을 지어주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키스하고 따뜻한 아침 인사를 하면 뭔가 불쾌한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 실망하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도중 엄마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니 그런가 보다고 그녀를 위해 변명을 생각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 즐겁게 제잘되지만 또 같은 경우에 되풀이어서 나는 가방은 안고 우울한 마음으로 방을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가끔은 언제까지나 토라져 있으려고 결심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얘기할 것이 산더미같이 많기 때문에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엄마는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수다를 듣고 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단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밤에 나의 베개는 눈물로 젖습니다. 그 뒤 세상은 차츰 험해져서 마침내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번에 나에게 피터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꼭 쥐고 그것에 키스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알게 뭐람. 피터는 내 것이에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남들의 냉대를 참고 견딥니다. 소녀가 마음속으로 이처럼 많은 일들을 생각하리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15일 토요일. 키티님, 우리들의 싸움이나 말다툼을 일일이 당신에게 보고해도 별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저 버터나 육류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분배하고 감자 프라이는 각자가 만들기로 되었다는 것만을 알려주겠습니다. 오후 4시경이 되자 저녁 식사를 기다리다 못해 창자가 꼬르륵거리므로 요즘 우리들은 당분간 점심과 저녁 사이에 흑빵을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엄마의 생일이 가까웠습니다. 엄마는 크라이레 씨로부터 설탕을 조금 얻었지만 아주머니의 생일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펜던 부부는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험담을 하거나 울거나 부르짖거나 서로 틀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들의 싸움이나 말다툼에 어지간히 질렸다는 것은 당신도 알겠지요. 엄마는 여기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펜던 부부를 2주일만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 집에서 살아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기 마련인지 아니면 우리들은 특별히 나쁜 제비를 뽑았는지 하고 늘 생각하곤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왜 이처럼 이기적이고 째째할까요? 인간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젠 진저리가 날 만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싸움을 하든 자유나 신선한 공기를 동경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의 생활을 되도록 유쾌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나는 마른 콩줄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겠지요. 아, 나는 인간다운 젊은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내로부터 마음의 성장 1944년 1월 22일 토요일. 키트님, 인간은 어째서 자기들의 진정한 감정을 언제나 감추려고 하는지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째서 마음에도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인간은 어째서 서로 신뢰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에게까지 본심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밤 꿈을 꾼 뒤부터 훨씬 어른이 된 느낌입니다. 나는 전보다 훨씬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펜던 부부에 대한 나의 태도까지 변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깜짝 놀라겠지요? 나는 갑자기 모든 토론이나 싸움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되고
전처럼 편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만일 엄마가 좀 더 이해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펜던가와의 관계도 꽤 다르게 되어 있었을 것이란 점을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펜던 아주머니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얘기가 묘하게 되어 오면 엄마도 반드시 조금은 까다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싸움의 반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깊이 생각합니다. 아주머니에게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째째하고 음험하긴 하지만 약 올리거나 화나게 하지 않는 한 곧 이쪽의 말대로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을성 있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들이 행실에 관한 것, 우리들이 응석둥이라는 것, 식료품 관계 등의 모든 문제는 이쪽이 어디까지나 솔직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언제나 반대 의사만 표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내, 그건 네 입에서 나온 말이니? 사층 사람들로부터 그처럼 심한 말을 듣고 그처럼 심한 대우를 받은 너의 입에서? 하고 당신은 반문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철저히 연구하고 젊은 사람은 항상 나쁜 면을 본다는 속담처럼 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신중히 생각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래도 내 자신과 그들에게 실망한다면 아빠나 엄마와 같은 태도를 취하겠지만 실망하지 않는다면 우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그것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지킵니다. 아는 체 한다고 욕을 먹어도 상관없으므로 모든 기회를 잡아 문제의 모든 점을 아주머니와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중립자로서 선언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가정에 반기를 들려는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는 경솔한 험담은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완고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펜던가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다툼의 원인에서 볼 때는 확실히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지성 있는 인간이 우리들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성 없는 인간과 접촉할 경우 좀 더 견식을 가져야겠지요. 나는 견식을 지녔다고 생각하므로 필요한 경우엔 이것을 훌륭히 쓸 생각입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24일 월요일. 키티님, 나에게 조그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일이어서 사건이라고 할 것까진 없습니다. 전에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누군가 성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성에 관한 얘기는 언제나 낮은 소리로 속삭여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나는 무척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때 어째서 그처럼 성을 비밀로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으므로 나는 잠자코 있으면서 그저 가끔 여자친구들에게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꽤 성에 대해서 알고 양친과 성 얘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엄마는 안내야, 주의해두지만 이런 얘기를 남자들하고 해선 안 돼요. 남자아이들이 얘기를 꺼내더라도 절대로 맞장구를 쳐선 안 된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온 후 아빠는 내가 엄마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얘기를 자주 내게 했습니다. 책이나 남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피터 펜던은 학교의 남학생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터에게 성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고 그녀가 알고 있는 한에서 아저씨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터가 얼마만큼 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어제 마르고트와 피터와 나 세 사람이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무심코 보쉬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보쉬는 수놈인지 암놈인지 아직 모르겠어? 하고 말하자 피터는 순놈일 게 뻔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배가 부른 큰 숫고양이라는 우스워요. 하고 말했습니다. 피터도 마르고트도 이 바보스런 착각에 크게 웃었습니다. 2개월 전에 피터는 보쉬가 배가 부르는 것을 보니 곧 새끼를 낳을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쉬의 배가 불렀던 것은 뼈다귀를 많이 훔쳐먹었기 때문인 듯 그 뒤 배는 커지지 않았고 물론 새끼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변명을 하려고 나하고 같이 가서 보쉬를 봐요. 지난번에 내가 보쉬하고 놀 때 수컷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어서 그를 따라 창고로 갔습니다. 그러나 보쉬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추워졌기 때문에 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고 나서 피터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발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혼자 창고에 가봤더니 피터는 보쉬를 저울에 달고 나서 짐 꾸리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 고양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 너 보쉬를 보고 싶니? 라고 말하며 그는 고양이를 잡아 젖히고 머리와 다리를 재치 있게 누른 다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이것이 수컷의 생식기야. 털이 듬성하게 나 있지? 이것은 항문이야. 고양이는 한 번 더 뒤집혀서 흰 다리로 섰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아이가 내게 수컷의 생식기 따위를 보였다면 나는 다시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피터는 보통 때는 말하기 어려운 것을 극히 자연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쉬와 놀며 잡담을 하다가 큰 창고 안을 휘적휘적 걸어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책 같은 데서 찾아요. 너는? 하고 내가 묻자 피터는 책에서? 나는 아빠에게서 물어. 아빠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잘 알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실 난 여자친구와도 그런 얘기를 태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엄마가 성 문제를 남자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 것은 여자아이와 얘기해도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 나와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피터와의 대화를 생각하니 역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는 성 문제를 농담이 아니고 극히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젊은 사람, 이성의 젊은 사람조차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터는 사실 부모님에게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것일까요? 그는 그의 부모님께 대해서도 어제 내게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런 태도를 취할까요? 아, 나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27일 목요일. 키트님, 요즘 나는 가계와 각국 왕실의 계보에 대단히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지만 누구든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과거로 탐색의 걸음을 옮겨놓게 되고 자꾸만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라디오의 영어 강좌를 잘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많이 모은 영화배우의 사진을 보거나 분류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크라이랄 씨가 월요일에 영화와 연극이란 잡지를 가져다 줄 때마다 무척 기쁩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이런 잡지를 사오는 것은 돈이 아깝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내가 1년 전에 어느 영화에는 어느 배우가 출연했다고 딱 맞추면 깜짝 놀랍니다. 휴일에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엘리는 내게 매주 새로운 영화 제목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의 이름이나 영화평을 단숨에 말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엄마는 내게 영화 줄거리도 스타의 이름도 영화평도 전부 암기하고 있으므로 영화를 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색다른 스타일로 따으면 모두 이상한 얼굴로 나를 보고 누군가 반드시 어느 글래머 스타의 흉내를 낸 것이니? 하고 묻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거야. 하고 대답해도 모두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너무 여러 가지로 내 머리 스타일에 대한 말들을 하는 게 싫어서 그 머리 스타일은 반 시간도 가지 못합니다. 나는 급히 욕실로 가서 본래의 평범한 머리 모양으로 고치고 맙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1월 28일 금요일. 키티님, 오늘 아침 나는 당신이 되풀이해서 낡은 소식만 듣다 보니 따분해져서 하품을 하며 안내, 가끔은 새 소식을 들려주지 않겠니? 하고 은근히 바라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따분하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이 되어 낡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늙은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권태로워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식사 때 얘기가 정치나 맛있는 요리가 아니면 엄마나 팬던 아주머니가 이제까지 몇 번이나 되풀이한 젊었을 때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셀 씨가 부인의 큰 옷장 이야기, 훌륭한 경주마의 이야기, 근육통, 신경질 환자의 이야기 등을 합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들 8명 중 누군가 입을 열어도 다른 7명은 전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담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기지에 우쭐해져서 웃습니다. 두 주부가 알고 있는 단골 우유집, 식료품, 정육점은 최상급의 찬사를 받기도 하고 최하급의 욕을 먹기도 하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신나는 화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어른들이 코프아이스 씨나 행크 또는 미프로부터 들은 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하고 더구나 각자 멋대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어지므로 테이블 아래에서 자기 팔을 꼬집어 그 충동을 억제해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안내 같은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무리 잘못하든 아무리 상상을 풍부하게 하든 어른보다 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프하이스 씨나 행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숨어있는 사람들이나 지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들이 은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면 어떤 것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동정을 하며 용케 도망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숨는다든가 지하운동이란 말에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자유 네덜란드와 같은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지하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해 은신처를 찾기도 하고 숨어 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헌신적으로 숭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에는 정말 경탄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원조자는 그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끌고 와주었지만 무사히 안전지대까지 끌고 갈 것을 기도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현재 연행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되겠지요. 우리들은 대단히 폐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한마디의 불평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3층에 올라와서 남자들에게는 상업이나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여자들에게는 식량이나 전쟁 중에 겪는 여러 가지의 불편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는 선물이나 책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되도록 밝은 표정을 하고 우리들의 생일이나 은행 휴일에는 꽃과 선물을 들고 와주고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나 독일군에 대한 반항 운동으로 용감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들의 원조자는 그들의 쾌활함과 애정으로서 영웅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대개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코프아이스 씨의 얘기에 의하면 그 주에 겔데르난드에서 축구 시합이 있었는데 한쪽 팀은 전부 지하운동 사람들로 편성되고 상대방은 경관팀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힐베르즘에서 새로 배급 통장이 교부되었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배급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담당 관리는 그 지방의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조그만 테이블에서 통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어느 일정한 시간에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담무쌍한 트릭이 독일군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면 물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내로부터 1944년 2월 3일 목요일. 키티님, 국내의 상륙작전에 대한 열기는 하루하루 높아집니다. 우리들은 독일군이 대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을 절실히 몸으로 느끼지만 당신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일을 두고 우리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웃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신문이 상륙작전의 기사로 가득하고 영국군이 네덜란드에 상륙하면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방어하기 위해 수단을 다하겠지. 필요한 경우엔 홍수작전을 쓸지도 모른다. 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미치광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기사와 함께 홍수작전으로 침수가 될 지역을 표시한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암스테르담의 대부분이 침수가 되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째 문제는 침수가 1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은신처 사람들의 의견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는 없을 테니까 더러운 물속을 걸어서 건너는 도리밖에 없어. 아니, 그건 안 돼. 헤엄치는 수밖에 없을 거야.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쓰고 되도록 수면에 나오지 않도록 자맥질로 헤엄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도 유대인인 줄은 모르겠지.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쥐가 발이라도 깨물면 부인네들은 헤엄치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남자입니다. 이때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집에서 나갈 순 없겠지. 홍수가 나면 창고는 반드시 무너져요. 지금도 흔들흔들하니까. 농담은 그만하고 내 말 들어요. 보트를 입수하는 게 어때요? 그런 거창한 일은 필요 없어.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다락에서 각기 나무 상자를 가져다 타고 수프국자로 젓는 거야. 난 중마를 탈 테다. 어렸을 때는 중마의 명수였으니까. 행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색시를 업으면 색시가 중마를 타겠지. 이런 잡담은 듣기에는 재미있지만 현실은 그처럼 태평스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독일군이 암스테르담에서 철수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되도록이면 잘 변장을 해서 우리들도 암스테르담을 빠져나가는 거야. 나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야 해. 여기에 남는 도리밖에 없어. 독일군은 네덜란드의 전 국민을 독일로 데려갈 수가 없어. 거기서 모조리 죽여버리겠지. 물론 여기에 남아야지. 여기가 제일 안전한 장소니까. 코프아이스 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살도록 해요.
톱밥을 담은 자루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깔고 잘 수 있어요. 아무튼 코프아이스 씨와 미프에게 슬슬 이리로 담요를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떨까? 옥수수는 60파운드 있지만 좀 더 주문해 두기로 해요. 강낭콩은 60파운드, 누에콩은 10파운드쯤 아직 남아있지만 이것도 행크에게 부탁해서 사도록 해요. 야채 깡통이 50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보, 다른 식량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봐줘요. 생선 통조림이 10개, 우유가 10개, 가루 우유가 10kg, 샐러드 기름이 3병, 항아리에 담은 버터가 셋, 마찬가지로 육류가 셋, 딸기잼이 2병, 토마토가 20병, 납작 보리쌀이 10파운드, 쌀이 8파운드. 그뿐이에요. 식량은 꽤 있지만 손님도 올 것이고 거기다 매일 먹어 없애니까 충분한 것 같아도 안심은 할 수 없어. 석탄과 장작과 초는 충분하겠지. 돈을 가져갈 때를 위해서 옷 속에 감출 수 있는 지갑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귀중한 것의 목록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룩색에 담아두기로 해요. 만일 정세가 험악해지면 다락방의 앞과 뒤에 한 사람씩 보초를 세웁시다. 그건 그렇고 물도 가스도 전기도 없어진다면 식량을 쌓아둬도 소용이 없잖아. 그때는 난로에다 요리를 해야지. 물은 여과시켜서 끓이면 돼요. 큰 병을 비우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 둡시다. 나는 온종일 상륙작전의 얘기와 기아의 고통, 죽음, 포단, 소화기, 슬리핑백, 유대인 증명서, 독가스 등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불쾌하지 않은 얘기가 없었지만 은신처의 신사들은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행크와의 다음 대화는 그 일례입니다. 편의상 행크를 H, 은신처의 신사들을 S로 합니다. S. 독일군은 철수할 때 네덜란드 국민을 전부 데리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H.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기차가 부족해요. S. 기차라고? 자네는 독일군이 민간인을 기차에 태울 것 같은가? 천만에 걸어서 가는 거야. H.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두운 면만을 보고 있어요. 민간인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S. 조벨스가 우리들은 퇴각할 때 점령국의 문을 전부 닫고 간다고 말한 것을 자네는 모르나? H. 여러 가지로 말했으니까요. S. 자네는 아무리 독일군이라도 그처럼 가혹한 짓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생각은 이래요. 만일 우리들이 당한다고 우리들이 포로로 하고 있는 자들도 함께 당하는 거다. 라고. H. 나는 그런 것을 믿을 수 없어요. S. 언제든지 그렇지만 위험이 실제로 닥치기까지 그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H.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상상만 하는 거죠. S. 우리들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다음에는 여기서. 소련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네도 알고 있잖아. H. 소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소련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선전을 위해 사실을 과장하고 있을 거예요. S. 그럴 리가 없어. 영국에서는 라디오로 언제나 진실을 전해주고 있어. 가령 과장했다 하더라도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야. 평화를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폴란드나 소련에서 마구 학살되거나 독가스로 살해된 사실을 자네도 부정할 수 없겠지. 당신에게 이 이상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건 그만둡시다. 나는 일체의 침묵을 지키고 이 소동과 흥분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살아도 좋다는 심정입니다. 내가 없어도 지구는 회전을 계속하겠지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말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운을 하늘에 맡기고 마침내는 좋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서 그저 공부할 뿐입니다. 안내로부터